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사업주의 의무와 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보게 되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산안법 38조와 39조를 보게 되면 먼저 38조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67조에 의거하여 38조와 3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를 보게 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랑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즉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로는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호구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 주요 통계를 한번 보면 22년 재해 근로자 수는 13만 348명, 이 중 사망 근로자는 2223명입니다. 이것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 357명 사고 및 질병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1일 기준 6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면밀히 봐야 할 것은, 사망자는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경찰 조사 및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은폐를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산재 재해 근로자의 수는 국내 3건 중 2건은 은폐가 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13만 348명이 아닌 약 339만 명이 사고 및 질병 발생이 되고, 그것을 다시 또 하루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안 좋지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약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재해율이 2.6%에 달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0.65%, 약 2% 정도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저희 나라 재해율은 낮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높은 편입니다. 사망만인율, 여기서 사망만인율이라 하는 것은 산재 근로자 수 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만을 했을 때의 그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1.10, 독일은 0.15의 7배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저희 나라가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 사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가 전체 사업장 사망자 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면 위험 업무의 외주화, 예를 들어 위험한 업무를 본청,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들을 하청을 두고 외주화를 하기 때문에 그 외주화 합청업체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연역을 보면 일단 먼저 OECD 국가 중 사망만인율이 1위였고 그로 인해 근본적인 사망사고 예방 필요성 인식이 필요했고요.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역을 보게 되면 2013년에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이 발의를 됐지만 임기 만료 폐기가 됐고요. 기업살인 처벌법 발의가 됐지만 이것 또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6일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세월호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게 되었던 그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4.16 연대에서 청원 입법을 하게 되었지만 또 폐기가 되었고 2017년, 2020년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가 됐지만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발의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2021년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1월 26일 대통령 공포가 선포가 되었고 2022년 대통령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3년에 50인 미만, 그러니까 5인 이상 2024년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으로는 제1조 보시면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하나하나 쪼개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또 하나를 나누자면 3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네 번째,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다섯 번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로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2020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020년 이후로는 근로자 플러스 특고 근로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고 근로자라 함은 대행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시라든지 보험 설계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눈높이 선생님들을 포함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나아가서 근로자와 특고 근로자 또한 저희 그 사업장에서 위탁을 주는, 도급을 주는, 용역을 주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었고, 또한 공중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게끔 적용 범위가 넓게 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목적 정리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한 사업장, 작업장의 재해로 인해 근로자뿐이 아닌 일반 시민까지 보호하게 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보다 경영책임자를 또한 법인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런 현장 소장이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런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원청의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또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 책임 요건 강화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장소 및 사업장에서 수익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준도 강화가 되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되었고, 범인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 대비 도급인 대표이사의 처벌을 강화함.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은 일단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를 보시게 되면 일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 항목은 저희 기진의 사업장에서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3일의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되겠고, 업무상 사고로는 업무 수행 중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 중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필요행위,
생리적 행위 중 발생. 업무상 질병은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라는 것은 직업성 질병 24가지의 급성 중독이 있고, 또한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내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및 업무상 자살 등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또한 구분점을 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중대시민재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해 항목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한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전용면적 302평 이상의 영업장,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차량, SRT, KTX 포함이 되고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유해위험 제조물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오는 종사자의 개념을 보게 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내용에 있는 가목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개념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를 보게 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 책임자의 개념을 보게 되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표이사와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CSO라고 별도로 두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라고 보고 있는데, 중대재해 발생 시 만약에 대표이사와 CSO를 같이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만 처벌을 받는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처벌을 받는 것인지
하지만 고용노동부 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보게 되면 CSO가 선임이 되어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나라 기업 구조상 결국에는 최종 결재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공기업장, 공공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의미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 대내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 기업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단체 등의 이사장, 무슨 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있고, 직위의 형식적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사와 지사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본사의 대표이사가 지사장 등에게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위임한 경우 지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사장이 그 지사에 관한 모든 예산, 조직, 인력, 안전, 보건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로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법을 보게 되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포함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로는 2021년 1월 26일 대통령 공포가 있었고, 그 경과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만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되었고,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기에 2024년 1월 27일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의무와 이행 조치를 보게 되면 제4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2번, 3번의 경우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또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시정명령이 왔을 때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과 4번 항목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이제 제4조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호를 보게 되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때에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의지, 철학이 포함되어야 하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의 업종과 특성, 유해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하고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치화, 계량화 가능한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목표 및 경영 방침 수정 필요시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2호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인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의 경우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장,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자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구성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된 경우 현장별 안전관리자 외 기관 단위의 별도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담 조직의 업무로는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해야 하고 다른 업무는 수행하면 안 됩니다. 3호를 보게 되면 유해 위험 요인 확인하여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 이후 1년마다 정기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또한 수시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로는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 현황 파악,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각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고 또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 소비되는 예산,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비용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시설, 안전보호구 구입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짤 때에는 추상적으로 무슨 비용 이렇게 짜기보다는 안전보호구, 안전모 구매 비용, 관리감독자, 교육, 위탁 비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이 예산으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이 포함될 수 있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나온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5호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첫 번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작업복, 보호구 등 점검을 위한 예산 지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여기서 나오는 반기별 평가 진행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포함이 되는데, 반기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표를 마련을 해서 반기별로 평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선임하고 겸직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경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7번째, 종사자의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하면 100인 이상,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나뉘게 되는데, 먼저 사용자위원으로는 해당 사업의 대표이사, 사업주가 되겠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 등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위원으로는 근로자 대표, 또한 근로자 대표가 지정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근로자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구성을 할 때에는 동수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이 2명이라면 근로자위원도 2명, 이렇게 동수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소집은 분기마다 한번 소집을 하게 되어 있고,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로는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예를 들어 주간 회의 때, 월간 회의 때, 아차 사고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본인들이 일을 했을 때 다치거나 그런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는지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사내 온라인에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위험했고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두는 것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단위 조직 및 부서 내 의견 청취 방법 강구 필요. 8번째 항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비상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중대재해, 천재지변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두 번째,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반기별 평가를 통해 추가적 비상사태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항목을 보게 되면 도급 용역 위탁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도급 용역 위탁 등 업체가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도급 용역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도급 용역 위탁 업체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여서 안전보건은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착용을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경영 목표와 방침은 설정되어 있는지, 위험성 평가는 진행을 했는지, 각 항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70점 이상, 80점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5조를 보게 되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을 하고 출장이나 외근, 출퇴근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사항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벌 대상으로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되겠고, 만약에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 발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또 발생하게 되었다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과의 비교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1년 이상 미니멈이 정해져 있기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무서운 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을 보게 되면 처벌 대상은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을 보게 되면 사망 시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5조 손해배상 책임을 보게 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해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 시 10억 이하의 벌금, 사망 외 해당 조문의 벌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시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 사망 외에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배상 책임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을 보시게 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두 번째로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자면 형사처벌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소장 분들이 처벌을 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나아가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 법인이 되겠고 산업안전보건 보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호가 되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뿐만이 아닌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시민들까지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 이 적용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아예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의미는 사망자 1명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수준으로는 먼저 사망사고를 보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그 외의 사고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 외 사고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